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웃음이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시작하기 전 네이버 TV에 이전 이야기들을 다 올려두었답니다. 아직 초창기라 중간 광고는 물론이지만 시작 광고도 없는 상황이에요. 구독만 하시면 100편이 넘는 이야기를 끊김없이 들을 수 있으니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백의 매니 링크를 누르시거나 더보기의 하단 파란색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신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신랑 봉식이가 말했어요. 부인, 내 비록 나이는 부인보다 어리나 지아비로서 부인을 잘 책임지겠소. 윤옥이는 그 말에 좀 어이가 살짝 없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대충 맞춰주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방님, 밤이 늦었으니 일찍 주무셔야 키가 쑥쑥 크니 어서 주무시지요. 제가 코 재워드릴게요. 윤옥이는 속으로 참을인자를 3번 새기며 혼자 생각했어요. 저 쬐끔한 게 나를 뭘 지켜준다는 것인지 원.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구나. 그래도 서방이라고 말은 잘하네. 오늘은 한참 어린 꼬마 신랑과 혼이 난 윤옥이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겠어요? 꼬마 신랑과 사는 며느리. 옛날의 적 어느 고을에 살림이 제법 넉넉한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김진사는 부인과 혼인하여 아들 봉식이를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어요. 봉식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닮아 총명한 데다 글 공부에도 재미를 붙여 부부는 봉식이 크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 부인이 감기를 앓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몇 달째 낫지 않고 오히려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어요. 처음엔 그저 환절기 곧부리려니 했는데 겨울이 다 가도록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니 김진사의 걱정이 이마한저만이 아니었어요. 부인, 오늘은 좀 어떻소? 의원을 다시 불러야 하지 않겠소? 여보, 이번엔 의원을 불러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약한 소리를 하시오. 조금만 더 견뎌보시오. 부인은 자신의 몸이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 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우리 봉식이가 아직 어린데 장가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부인은 어느 날 밤 남편의 손을 힘없이 잡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우리 봉식이 혼례를 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만 보고 나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김진사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부인, 알겠소. 내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으니 부인은 어서 나을 생각만 하시오. 그렇게 마음먹은 김진사는 아들 봉식이가 아직 9살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둘러 중매쟁이를 불러 혼처를 알아보게 했어요. 이보게, 내 사정이 참으로 다급하네. 안사람의 병세가 심상치 않아 하루라도 빨리 봉식이 혼례를 치러야겠네. 아이고야, 진사어른 그런 사정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서둘러 참한 규수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맙네.
절차는 간단히 생략하고 대신 내가 납패를 아끼지 않고 보낼 터이니 부디 좋은 혼처 자리 알아봐 주시게. 중매쟁이는 김진사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9살짜리 꼬마 신랑에게 딸을 선뜻 내주려는 양반집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받은 돈이 있어 중매쟁이는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던 중에 살림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양반가의 딸 윤옥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윤옥이 아버지는 몇 해 전 아내를 여의고 어린 딸들을 홀로 건사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처지였어요. 중매쟁이가 먼저 인사하며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제가 좋은 혼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어느 댁인가 한번 들어보세. 이골 김진사 댁 외아들입니다. 살림도 넉넉하고 신랑도 총명하기 그지없다 합니다. 다만 다만 무엇인가? 그댁 마님께서 병환이 위중하셔서 혼례를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신랑 되는 도련님이 아직 9살이십니다. 뭐라고? 이제 9살이라. 윤옥이 아버지는 그 말에 잠시 고민에 잠겼어요. 우리 윤옥이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이 가난한 살림에 제대로 된 혼수 하나 마련해 줄 형편이 아니니 버은 듯한 집에 시집 보낼 수도 없지. 그동안 어미 없이 동생들 건사하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던가. 비록 신랑이 어리다 하나 그댁이 살림도 넉넉하다 하니 적어도 밥 굶고 고생할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윤옥이 아버지는 그런 생각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그댁과 혼사를 진행해 보세. 중매쟁이가 돌아간 뒤 윤옥이 아버지는 딸을 조용히 불러앉히고 아버지의 뜻을 차분하게 말했어요. 윤호가 내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이 아비가 부족해 좋은 혼처 하나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김진사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구나. 다만 신랑이 아직 어리다고 하는데 그댁이 돈 걱정 밥 걱정 없는 집안이라 이 아비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윤옥이는 아버지의 그 말에 담긴 뜻을 그음새 헤아리고 담담히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제가 시집 가서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게다가 저도 그 집에 가면 밥 걱정, 돈 걱정은 없겠네요. 그렇게 혼담이 오가고 마침내 혼례날이 잡혔어요. 막상 혼례날이 되어 신랑을 마주하니 윤옥이는 속이 좀 상했어요. 신랑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막내 동생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큰 사모간대를 갖춰 입고 서 있는 그 조그마한 신랑을 보자니 윤옥이는 가난 때문에 시집가는 티가 화학 나서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어요. 남들은 다 번듯한 낭군에게 시집 가는데 나는 어찌 저리 쬐끄만 아이한테 시집을 가야 한단 말인가. 그래도 윤옥이는 아버지와 동생들을 생각하며 애써 눈물을 참고 혼례를 치렀어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신랑이 15이 되기 전까지는 합방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저 합 한 주만 나눠 마시는 것으로 첫날 밤에 예를 갖추기로 했어요. 신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꼬마 신랑 봉식이가 말했어요. 부인, 내 비록 나이는 어리나 지아비로서 부인을 잘 책임지겠소. 윤옥이는 그 말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대충 맞춰주었어요. 예, 서방님 알겠습니다. 서방님 밤이 늦었으니 서방님 방으로 이동하시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소, 부인. 부인이 이 방에 편히 계시오. 나 혼자 갈 수 있소. 그리고 내가 앞으로 글 공부도 열심히 하여 반드시 과거급체해서 부인도 꼭 지켜드리겠소.
예. 서방님, 밤이 늦었으니 일찍 주무셔야 키가 쑥쑥 큽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제가 코 재워드릴게요. 윤옥이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저 쬐끔한 게 누굴 지켜준다는 것인지 원.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구나. 그래도 서방이라고 말은 잘하네. 이튿날 윤옥이는 봉식이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가난한 집안이라 어린 서방과 혼례하는 처지다 보니 은근히 창피한 마음도 들었고 앞으로 시댁에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윤옥이의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러다 보니 윤옥이는 어린 신랑을 마치 철없는 아이 다루듯 말했지만 봉식이는 그런 대접에도 조금도 언짢은 기색 없이 지아비로서 윤옥이의 말을 다 들어주고 감싸줬어요. 하지만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조차 윤옥이에게는 그저 귀찮고 가소롭게만 보였어요. 한 번은 윤옥이가 부엌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봉식이가 팔을 걷으며 말했어요. 부인 힘드시지요? 그거 이리 주시오. 내가 좀 도와드리리다. 아이고, 됐네요. 어서 가서 공부하세요. 옆에 계시면 걸리적거린다고요. 아니요, 부인. 부인이 하는 것이면 내 뭐든지 도와주겠소. 내 일전에 말하지 않았소. 부인을 잘 지켜주겠다고. 자꾸 옆에서 거둔다고 멀쩡한 배추를 쪼물락거리자 윤옥이는 결국 짜증이 나서 귀찮다는 듯 봉식이를 버언쩍 안아 방 안으로 들여놓으며 말했어요. 예, 알겠으니 서방님은 글 공부 많이 해서 나중에 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저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서 방에서 글 공부하세요, 서방님. 아, 알겠소, 부인. 내 부인 말대로 하겠소. 어린 신랑 봉식이는 어머니가 아프면서 철이 빨리 들긴 했지만 혼인을 남들보다 빨리 해서 더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동네 건장한 사내들을 곁눈질할 때마다 봉식이는 재빨리 그 시선을 가로막으며 은근슬쩍 부인을 단속하곤 했어요. 부인, 내 갓이 좀 삐뚤어진 것 같지 않소? 내 갓을 좀 고쳐주시오. 갓이 어디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잘해줬는데 뭐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저리 비키세요. 왜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윤옥이는 시어머니께 드릴 약을 지으러 봉식이와 함께 약방에 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약방에는 젊고 허언칠한 약방 주인의 아들이 약재를 다듬고 있었는데 윤옥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길이 자꾸만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봉식이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인, 어딜 그리 보고 계시오? 어서 약이나 받아갑시다. 요즘 왜 이리 해차를 하는 것이오? 네? 서방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해차를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원. 윤옥이는 그 말에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지만 약방 사람들이 보는 것이 민망하여 얼른 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어린 신랑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면서 윤옥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쥐방울만한 녀석이 서방님 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려고 하네. 오늘 아주 혼쭐을 내주어야겠구나. 윤옥이는 약을 지어 시댁으로 돌아온 뒤 어린 신랑 봉식이를 버언쩍 들어올려 헛간 지붕 위에 내입다 올려두어 버렸어요. 부인, 왜 이러시오? 이러지 마시오. 어서 내려주시오.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감시하면서 옆에서 귀찮게 하는 것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이 부인에게 혼날 것이니 거기서 반성을 좀 해. 알겠어? 그리고 내가 엄연히 누나고 세상을 살아도 너보다 한참은 더 산 사람이야. 앞으로 이 누나가 하는 일에 상관 말고 잠자코 있어라, 서방아. 안 그럼 호혼난다.
아니 부인, 대체 왜 이러시는 것이오? 부인? 야, 앞으로 부인이라고 하지 마. 누나라고 불러. 윤옥이는 그렇게 남편을 지붕 위에 올려둔 채 혼자 태어원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행히 헛간 지붕의 경사가 완만했던 터라 봉식이는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서 소리쳤어요. 부인, 내려주시오. 나를 내려달란 말이오. 그런데 마침 그때 밖에 나가 일을 마친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지붕 위에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아들을 안아 내려주며 말했어요. 아이고, 봉식아, 너는 어찌 위험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냐? 봉식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어난 얼굴로 대답했어요. 호박이 잘 익었는지 살펴보려고 올라왔습니다. 호박을 좀 따볼까 해서요. 호박을 딴다고? 아니, 그런 건 하인을 시킬 것이니 굳이 네가 할 거 없다. 어서 방에 들어가서 글 공부하거라. 예, 아버지.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윤옥이는 속으로 크게 놀랐어요. 뭐야? 시아버지한테 일을 줄 알았는데. 설마 서방이라고 나를 감싸주려고 저런 말을 한 것이야? 그 모습을 보고 좀 반성한 윤옥이는 꼬마 신랑 봉식이에게 마음을 열어 조금씩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남매처럼, 때로는 부부처럼 지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윤옥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예, 어머님. 우리 봉식이가 아직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다. 허나 그 아이 심성만은 참으로 착하니 부디 네가 잘 이끌고 돌봐주려무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며느리에게 당부를 마친 뒤 이번엔 아들 봉식이를 향해 나지익이 말했어요. 봉식아, 이리 오너라. 너는 명심할 것이 있다. 비록 부부지간이라 하나 너의 아내는 너보다 8살이나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의 부인은 네가 더 존중해 주어야 마땅하니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네 부인 말을 잘 따라야 한다. 알겠지?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 너희 두 사람이 서로 아끼며 사는 모습을 보니 이 어미가 참으로 흐뭇하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얼마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봉식이는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딛고 그 뒤로 한층 더 의젓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러 봉식이가 어느덧 15살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식으로 합방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부부의 정은 더 깊어져 갔어요. 사실 봉식이는 합방하는 그날을 위해 남몰래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혼인한 그날부터 아내에게 그저 철없는 어린아이로만 보이는 것이 못내 자존심 상했던 봉식이는 첫날 밤만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멋진 사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으니 결코 부인에게 어린애처럼 보이지 않고 의젓한 사내로 다가갈 것이야. 봉식이는 그런 각오로 첫날 밤을 맞이했고 결과는 윤옥이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꼬마 신랑이 아닌 그냥 젊은 신랑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윤옥이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뭐야? 아직도 애되긴 했지만 이제 나보다 키도 크고 이제 사내가 다 되었네. 제법 기특하기도 하고 귀여운 면이 있단 말이야. 그날 이후로 윤옥이는 봉식이를 예전보다 더 지아비로서 내조하며 아끼기 시작했어요. 한편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든 봉식이는 하루 종일 글 공부에 매진해서
어느새 서당 동무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보다 서너 살 많은 형벌되는 동무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런 봉식이를 시기하는 동무들이 은근히 글 공부로 눌러보려 애를 썼지만 봉식이는 조금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냈어요. 무더운 어느 여름날 봉식이는 아내 윤옥이에게 말했어요. 부인, 내 오늘 저작거리에 좀 다녀오려 하오. 읽고 싶은 서책이 있어서 빌리러 다녀올 것이오. 그러세요,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부인은 혹시 필요한 것이나 갖고 싶은 것 없어? 가는 김에 사오리다. 없어요, 서방님. 저는 괜찮으니 어서 다녀오세요. 봉식이는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아내를 챙기고는 집을 나섰어요. 마침 집안아인들도 한창 바쁜 농사철이라 부인 윤옥이 혼자 집을 지켰어요. 한편 봉식이의 서당 동무 중 석삼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봉식이네와 제법 가까웠어요. 석삼이는 봉식이보다 서너 살은 많았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처지였고 매일 글 공부만 하다 보니 무료하기 짝이 없어서 가까운 봉식이네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 시절엔 미리 기별을 넣거나 약속을 잡는 일이 드물어 그저 생각나면 부울쑥 찾아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봉식이네 집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고 때마침 봉식이 부인이 어느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석삼이는 그 방 쪽으로 다가가 봉식이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뒤를 따라갔어요. 윤옥이는 마침 하인들도 논으로 나가 없고 하니 너무 더워 땀이 뻘뻘 나기도 해서 저고리를 벗어 입구 쪽에 두고 속적삼만 입은 채 남편 공부방을 빠르게 닦았어요. 그때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윤옥이가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웬 젊은 사내가 마당을 지나 윤옥이가 있는 방 쪽으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윤옥이는 화들짝 놀라 미처 저고리를 챙겨 입지도 못한 채 황급히 방구석에 몸을 숨겼어요. 석삼이는 방문 입구에 서서 말했어요. 이복의 봉식이 안에 있는가? 나 석삼일세.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자 석삼이는 조금 더 방 쪽으로 다가섰어요. 그런데 방 입구 앞에 여인의 저고리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여인의 저고리인데 딱 봐도 하인의 것은 아니고 설마 이게 봉식이 부인의 것인가? 아이고 장가를 간 놈이라 공부방에 부인의 저고리가 다 있네. 석삼이는 호기심에 그 적삼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한참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봉식이 부인 윤옥이가 혼잣말을 했어요. 아니, 저놈은 왜 남의 집에 들어온 것이야? 없으면 빨리 나갈 것이지. 다음 날 서당에서 석삼이와 봉식이가 마주쳤어요. 어이 봉식이 이제 왔는가? 내 어제 자네 집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더구먼. 아, 그런가. 그날 내 부인이 집에 있었을 텐데 내가 서책방에 다녀왔네. 아 그건 그렇고 자네한테 참으로 미안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 미안한 일? 그게 무슨 일인가? 네, 자네 공부방 쪽으로 갔다가 바닥에 웬 여인의 저고리가 훌러덩 벗어져 있었네. 나는 자네 하인이 방 닦다가 벗어놓은 줄 알고 그걸 마루 쪽에 치워놓고 오면서 여기에 두고 가네 하고 이렇게 대충 말은 해놓으며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자네 부인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큰 실례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에 걸려서 이리 말하는 것일세. 봉식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처얼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대체 부인이 어떤 차림새였기에
저 친구가 저런 말을 한 것이야. 석삼이가 좀 지어낸 거짓말이었지만 부인을 끔찍히 챙기는 봉식이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봉식이는 아내 윤옥이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부인, 아무리 덥다 해도 어제 저고리를 벗어둔 차림새로 일을 한 것이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윤옥이는 가압자기 글방에서 돌아온 봉식이가 다짜고짜 화를 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제 서방님 공부방을 닦다가 더워서 잠시 저고리를 벗어뒀는데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려 제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부인이 아무데다 저고리를 벗어두고 일을 하니 그 저고리를 하인의 저고리로 착각하고 내 친구인 석삼이가 오늘 서당에서 말이 나온 게 아니오. 서방님 방 닦다가 너무 더워서 잠시 저고리만 벗어둔 것뿐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차림으로 있었겠어요? 그렇다 해도 누군가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인들도 볼 수 있는데 어찌 그런 꼴로 있었단 말이오. 앞으로 더울 때는 방 닦지 마시오. 윤옥이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봉식이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한동안 서먹한 채로 지내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 봉식이의 화가 조금씩 누그러질 무렵 윤옥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서방님, 이번에 친구 석삼이라는 분을 한번 집으로 초대해 주세요. 서방님 친구분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있으니 제가 이번엔 제대로 점심상을 차려서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인,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그럼 내 내일 석삼이를 데려오리다. 예, 서방님. 제가 정성껏 준비해 두겠습니다. 윤옥이는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만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두 중 하나에만 몰래 매운 고추와 생강을 꽉 채워 넣고는 그 만두를 그릇 한가운데 보기 좋게 올려놓았어요. 그 사이 봉식이는 석삼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사랑방에 자리를 잡았어요. 석삼이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 봉식이. 이렇게 초대해주니 고맙네. 자네 부인이 손수 상을 차려주신다니 이거 참 기대되는구먼. 이복의 봉식이. 우리 부인 솜씨가 제법이니 오늘 잘 먹고 가시게. 두 사람이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 윤옥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둣국을 들고 들어왔어요. 일전에 오셨을 때 제 옷을 하인의 것으로 알고 옮겨놓으시고 마음이 좀 쓰이셨다고요? 저는 괜찮으니 개의치 마세요. 그 말에 석삼이는 순간 그때 잊지도 않은 일을 지어냈던 거짓말이 떠올라 얼굴이 버을개진 채로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윤옥이는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서방님 동무 되시는 분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수씨. 석삼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만두 하나를 집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석삼이의 얼굴빛이 삽시간에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삼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뱉지도 못한 채 입을 꾹 다문 채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때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윤옥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물은 양반은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 본이 되어야 합니다. 허니,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법이지요. 자고로 입은 먹는 데에 써야지 다른 데에 쓰시면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니 입은 꼭꼭 씹어먹는 데 써주시지요. 어서 꼭꼭 씹어 드세요. 윤옥이는 남편 봉식이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석삼이보다도 나이가 많은 누나뻘이었어요. 그런 윤옥이가 살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먹으라 재촉하니
석삼이는 뱉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찔끔거리며 꾸역꾸역 그 만두를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야 석삼이는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속으로 크게 반성했어요. 내가 괜한 장난으로 남의 부인 이야기했다가 이런 곤욕을 치르는구나. 다시는 이 집에는 오지 말아야겠다. 한편 남편 봉식이는 그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아무래도 지금 석삼이가 호되게 혼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누나버린 부인이 화났을 때는 절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봉식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석삼아, 우리 부인은 내가 9살 때부터 지켜봐 왔는데 화나면 참으로 무서운 여인이란다. 너도 장가가면 부인 무서운 것을 곧 알게 될 것이야. 그 뒤로 대단한 부인과 일찌감치 장가를 갔으니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형님 대접을 받았고 부인 윤옥이도 다른 벗들의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뻘이라 여기저기서 깍듯이 대하니 어느 것 하나 꿀릴 것이 없었어요. 어느새 봉식이 내외는 그 고을 또래들 사이에서 가장 어른스럽고 의젓한 부부로 소문이 나 동네 청년들과 새댁들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아들 내외의 다복한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 김진사는 흐뭇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자았구만 허전해졌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6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저리 다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홀로 나이만 먹는구나. 나도 아직 한창 때인데 그저 아들 내외 잘 사는 것만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려니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게 느껴지는구나. 일찍 아들을 장가 보낸 터라 김진사는 아직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홀로 빈방을 지키며 지내려니 그 외로움이 나날이 사무쳐 왔어요. 결국 시아버지 김진사는 스스로 중매쟁이를 찾아가 적당한 처자를 알아보았고 중인 출신의 나이 먹은 노처녀 배씨를 새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배씨 부인은 시집 온 뒤로 집안 살림을 차한찬히 살펴보았어요. 자신보다 4-5살 어린 며느리 윤옥이와 그리고 의붓 아들이 되는 봉식이와도 인사를 나누며 화목하게 지냈어요. 먼저 며느리 윤옥이가 살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그리 따뜻하게 말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겉으로는 그렇게 다정한 말을 주고받았지만 배씨 부인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배씨 부인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밤마다 자리에 누워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내가 언젠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도 이 댁의 자식이 아닌가. 하지만 큰아들 봉식이가 저리 장성했으니 내 아이가 물려받을 재산은 형편없이 적을 것이 뻔하다. 게다가 봉식이가 조금만 더 머리가 굵어지면 내 아이를 두고 첩의 자식이니 뭐니 하며 재산도 나눠주지 않으려 할 것이 아닌가. 정리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해. 배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무서운 계산이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여 작전을 짠 배씨 부인은 거사를 은밀히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지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행랑아범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가 좀 있는데 몇 해 전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처지였어요. 밤마다 홀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며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하나뿐인 아들만은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배씨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라면 되겠구나. 자식 하나 있는 호라비인데다 평생 이 집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신세니
큰돈을 미끼로 던지면 넘어올 것이야. 며칠 뒤 배씨 부인은 행랑하범을 따로 조용히 불렀어요. 부르셨습니까? 행랑하범, 어서 오게. 이리 앉으시게. 행랑하범이 자리에 앉자 배씨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거두절미하고 자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생각인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마님? 자네도 자식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대로 평생 머슴 신세로 살다가 자네 아들까지 대를 이어 머슴으로 키울 셈인가? 자네 대해서는 이 머슴의 굴레를 끊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자네를 면천시킬 돈을 넉넉히 내어주겠네. 내 이래봬도 우리 친정이 돈 좀 만지는 상인 집안 아닌가? 먼 곳에 번듯한 집 한 채와 밭 하나를 마련해주지. 그리하면 자네 아들도 평생 머슴이 아니라 어엿한 양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마님, 대체 무슨 부탁이시기에 그런 큰 돈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봉식이의 목을 베시게. 행랑하범은 그 말에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그런 끔찍한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헛, 목소리를 낮추게.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마님, 도련님은 소인에게도 늘 다정하게 대해 주셨던 분입니다. 어찌 그런 은혜를 원수로 갚으라 하십니까? 자네 아들은 평생 이 집안 종으로 살다가 죽게 할 것인가? 하지만 내 부탁을 들어주면 자네 아들은 사람 대접받으며 살 것이며 자네 손자도 그리 될 것이네. 잘 생각해보게. 마님,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야. 정글이 싫다면 내 다른 아인에게 시키겠네. 허니, 생각해보시고 사흘 내로 결정하시게. 행랑하범은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결국 욕심과 자식에 대한 생각에 눈이 멀어 배씨 부인의 그 끔찍한 청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행랑하범은 시이퍼런 낫 한 자루를 숨기고 거사를 기다리며 몰래 마음을 다잡았어요. 몇 번이고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곤히 잠든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모진 종살이 팔자를 끊어낼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다. 내 자식만은 절대 이런 신세를 물려주지 않으리라. 며칠 후 별당에서는 윤옥이와 봉식이가 여전히 신혼 부부 못지않게 알콩달콩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의 품에 안겨 깊이 잠이 들어 있었어요. 깊은 새벽,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각이 되자 행랑하범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별당을 향해 몰래 발걸음을 옮겼어요.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고 소리 없이 방에 들어선 행랑하범은 나지익이 중얼거렸어요. 봉식이 도련님,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눈을 지일끈 감고 낫으로 내리찍은 뒤 황급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한편 잠이 든 윤옥이는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휘감더니 이내 힘없이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꿈이었어요. 꿈이 하나도 이상해서 윤옥이는 눈이 저절로 번쩍 떠졌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어찌 이런 꿈을 다 꾼단 말인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용꿈이로구나.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이불이 축축해진 게 아니겠어요? 윤옥이가 그것을 만져보니 자릿기물도 아니고 난데없는 피였지 뭐예요?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서방님 이것 보세요. 윤옥이는 화들짝 놀라 옆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곁에 누워있던 봉식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윤옥이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그 비명 소리에 온 집안이 바알칵 뒤집혔어요.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시아버지 김진사와 새어머니 배씨 부인도 놀란 얼굴로 달려나왔어요. 방 안에 들어선 시아버지는 아들의 싸늘한 시신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봉식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세아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자세히 말해보아라. 아버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고 눈을 떠보니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당에 모여든 하인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단둘이 있었는데 범인은 당연히 살아있는 별당아 씨 아니겠는가? 그러게 말일세. 변명할 것을 변명해야지. 누가 들어와서 이런 짓을 저질렀겠는가? 아이고, 무섭기도 하지. 아씨가 그리 얌전해 보였는데 사람 속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시아버지 김진사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말없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김진사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가고 하인을 시켜 관아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새어머니 배씨 부인이 은근슬쩍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감,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사이 방 안에 봉식이 말고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오. 영감, 조사 하나마나 똑같을 것입니다. 봉식이가 누구한테 원한 살리를 하지도 않았고 범인도 없으니 누가 죽였겠어요? 방 안에 있는 남은 사람이겠죠. 배씨 부인이 그렇게 옆에서 조곤조곤 부추기니 시아버지의 마음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억울한 의심을 뒤집어 쓴 윤옥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남편의 시신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날이 밝자 관아에서 사람들이 나와 봉식이의 죽음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쓴 범행 도구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관아아전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며느리를 1순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몸에 혈은 하나 없고 흉기도 없고 살인의 증거가 어디에서도 나오질 않으니 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구나. 그러게 말일세. 저 여인이 진범이라면 어딘가에 칼이라도 숨겼을 텐데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게 없으니 게다가 상흔을 보아하니 은장도 같은 어설픈 칼로 죽인 것 같지 않단 말이야. 적어도 큰 칼 같은데. 이거 참 의심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는 없으니 답답하구먼. 시아버지는 조심스레 관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나으리, 혹시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인 것이요? 아, 그게 말이죠, 진사어른.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니 함부로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시오. 부디 내 아들을 죽인 진짜 범인을 찾아주시오.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끝내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결국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조문을 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며느리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어요. 저 새댁이 그리 곱게 생겨서는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꼬? 저 봉식이 도련님이 참으로 불쌍하구먼. 그런 이야기들이 조문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것을 들으며 시아버지의 마음속 의심도 점점 커져만 갔어요. 마침내 아들의 상여가 마을을 떠나기 시작하자 윤옥이는 그 뒤를 따라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단호한 얼굴로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다. 더는 따라오지 말 거라. 이 길로 집을 나가거라. 윤옥이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서방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지켜야지요. 옆에 있던 배씨 부인도 매섭게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보게, 자네는 눈치가 있는 겐가 없는 겐가? 자네만 빼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자네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가? 아버님께서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이리 조용히 넘어가려 하시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조용히 물러나시게, 어서! 윤옥이는 그 매서운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범인은 몰라도 자신은 결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말을 듣고도 윤옥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상여를 뒤따라갔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아이고, 봉씨가. 이 아비보다 먼저 가는 것이 웬 말이냐. 앞길이 구만리 같은 네가 이리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이 아비의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내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이 천추의 한이구나. 그 목소리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를 향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윤옥이는 시댁 식구들과 조문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저 눈물만 흘리며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침내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순간 배씨 부인이 가압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무덤 앞으로 나왔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봉씨가.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아이고, 애통해라 애통해. 원수 같은 집안에 장가를 가서 이런 변을 당했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문객들은 새어머니 배씨 부인이 봉식이를 잃은 슬픔에 오열하는 것으로만 알고 저마다 눈물을 훔치며 안타까워했어요. 참으로 애통하시겠구먼. 봉식이를 그간 자기 자식처럼 아꼈으니. 그러게 말일세. 저리 서럽게 우는 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먼. 아무도 그 눈물의 주인공이 바로 이 모든 일을 꾸민 범인이라는 사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윤옥이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새어머니에게 다가가 부축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셔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배씨 부인은 그 손을 매섭게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이거 놓아라. 내 생때 같은 자식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는데 내가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이 한스러운 마음을 어디에도 풀 길이 없구나. 아이고, 내 아들 봉씨가. 그렇게 배씨 부인은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서럽게 통곡하며 그 누구도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슬픔에 잠긴 어미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장례를 마친 뒤 며느리 윤옥이는 별당에 남편의 위패를 놓고 아예 남편의 사당으로 삼아 그 안에서 밤낮 없이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아버지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저 아이가 어찌 저리 태연하게 내 아들의 위패를 모시고 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주 가증스럽구나. 시아버지는 그렇게 며느리를 향한 의심을 조금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마침 별당으로 점심상을 나르는 하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내 아들 봉식이를 죽인 년에게 이런 밥상을 차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나는 며느리가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 다시는 이런 밥상을 챙겨주지 말 거라. 다시 저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날 이후로 별당에는 제대로 된 밥상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저 부엌에서 남은 누룽지를 마치 개밥 주듯 주면 윤옥이는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런 대접 속에서도 윤옥이는 남편 봉식이의 위패를 지키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모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다. 서방님을 죽인 그 원수를 반드시 찾아내어 이 억울함을 풀고 말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티는 것이다.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디던 어느 날 밤, 윤옥이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죽은 남편 봉식이가 꿈에 나타났어요. 봉식이는 말없이 윤옥이의 손을 툭 건드리더니 붉은 핏자국을 남기며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어요. 서방님, 어디로 가세요? 윤옥이가 그 뒤를 따라가며 물었지만 봉식이는 말도 하지 않고 슬픈 눈빛으로 그저 따라오라는 눈짓만 보낼 뿐이었어요. 윤옥이가 그 뒤를 쫓아가니 봉식이는 곳간 안쪽에 놓인 커다란 소금독 안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윤옥이는 그 순간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상하다. 서방님이 직접 나오셔서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윤옥이는 그 꿈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며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시아버지가 계신 사랑채로 향했어요. 방문 앞에 선 며느리를 보자 시아버지가 냉랭하게 말했어요.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기에 내가 왜 니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단 말이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서방님이 꿈에 나오셨습니다. 윤옥이는 그 꿈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소금독 안으로 사라진 남편의 이야기를 소상히 전했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꿈 이야기를 어찌 믿으란 말이냐. 다 헛소리다. 아버님, 믿지 않으셔도 좋으니 딱 한 번만 곳간문을 열어주셔요. 그 소금독을 확인하면 됩니다. 허니 곳간 열쇠를 한 번만 내어주시고 같이 확인해 주셔요. 좋다. 그러면 네 청을 들어줄 것이니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거라.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그 청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곳간으로 향했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소금독 앞에 섰어요. 윤옥이는 바가지를 들어 그 소금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곱지 않은 눈길로 지켜보았어요. 저것이 대체 무슨 수작을 하려는 것인지. 그런데 소금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무렵 밑바닥에서 선명한 핏자국이 묻은 나타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낫은 하인들이 농사에 쓰는 물건이었어요. 며느리 윤옥이가 평소 만질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아들 봉식이가 죽은 이후로 집안에 피 묻은 것이라고는 봉식이가 잤던 이불 외에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피가 자한뜩 묻은 낫이 나오자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봉식아, 아니, 이 낫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이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통곡했어요. 윤옥이는 그런 시아버지 곁에 가만히 다가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 범행 도구를 소금독 깊숙이 숨긴 것은 분명 진범이 죄를 감추려 한 짓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일을 아주 은밀하게 조사하셔야 합니다. 그래. 세약이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진작 네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이 아비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아버님, 그동안 저를 의심하셨던 것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윤옥이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아랫배를 슬며시 매만졌어요. 아버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 무엇이냐?
제 뱃속에는 서방님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피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수사는 아버님과 저희 외에는 그 누구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범인은 분명 이 집안에 있어서 아주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 알겠다. 내 그리하마. 그렇게 시아버지는 피 묻은 낫을 소중히 감싸들고 아무도 모르게 관아를 찾아가 재수사를 의뢰했어요. 관아 사람들도 이 사건의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면서 은밀하게 조사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관아 사람들은 아들이 죽었을 당시 그 낫을 주로 쓰던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던 중 하인하나가 문득 생각난 듯 말을 보탰어요. 아, 그러고 보니 같이 살았던 행랑아범이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지 노비 문서를 사서 면천을 했습니다. 그 행랑아범은 건너 마을에 산다고 들었습니다요. 행랑아범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말에 관아 사람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어요. 그들은 즉시 그 행랑아범이 새로 터를 잡았다는 건너 마을로 향했어요. 행랑아범은 작은 초가집의 밭 하나를 일구며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아 사람들이 오자 행랑아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포졸날이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보게, 자네가 예전 김진사 댁에서 일했던 행랑아범 맞는가?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얼마 전 자네는 갑자기 큰 돈이 생겨 면천을 했다 들었네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소상히 말해보게. 그것은 소인이 그동안 품삯을 아껴 모은 돈입니다. 거짓말 마라. 머슴살이하는 놈이 어찌 그런 큰 돈을 모은단 말이냐? 행랑아범은 진땀을 흘리며 계속 발뺌했지만 관아 사람들의 매서운 추궁 앞에 말을 얼버무리자 포졸들은 수상함을 눈치채고 행랑아범을 고옷장 관아로 끌고 갔어요. 관아에 끌려온 행랑아범 앞에 아전 하나가 소금독에서 나온 그 피 묻은 낫을 슬쩍 내밀었어요. 이 낫을 알아보겠느냐? 행랑아범은 그 낫을 보는 순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그 자리에 터얼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통곡했어요. 소인이 천벌받을 놈입니다.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아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그것은 세마님의 명이셨습니다. 배시마님께서 소인에게 이 일을 해내면 면천시켜주고 집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소인의 아들만은 머슴살이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그 못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행랑아범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즉시 배씨 부인은 포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며 발악을 했어요. 이거 놓아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범인은 며느리란 말이다. 도대체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 만 것이냐. 하지만 그 어떤 발악도 소용없었어요. 배씨 부인은 결국 행랑아범의 자백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윤옥이는 남편 봉식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서방님, 이제야 서방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남은 재산을 며느리 윤옥이에게 모두 물려준 채 호련히 집을 떠나려 했어요. 아버님, 어찌 이러십니까? 저와 함께 이 집에서 지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가,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내 아들을 앗아간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구나.
게다가 내 아들을 죽인 여인을 내가 이 집안에 들이고 너까지 의심했으니 나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 이제는 조용히 아들의 극락광생을 기도하며 지내고 싶구나. 네가 이 집안을 잘 이끌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잘 부탁한다.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다니요? 대체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금강산 작은 암자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아볼까 한다. 윤옥이는 아무리 말려도 시아버지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그렇게 진보다리 하나만 짊어진 채 금강산으로 떠나버렸어요. 몇 달이 흘러 윤옥이는 마침내 봉식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그 아이도 10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윤옥이는 아들을 앞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어요. 얘야, 이제 너도 컸으니 더 늦기 전에 금강산 절에 계신 할아버지를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오너라. 예,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아이는 하인들을 데리고 금강산길에 올랐어요. 산 이곳저곳을 헤매며 물어물어 마침내 할아버지가 머문다는 작은 암자를 힘겹게 찾아냈어요. 암자 마당에 들어서자 아이는 낯선 노인을 보고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해맑게 웃으며 인사를 올렸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노인이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께서 이 금강산 암자에 계신다 하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가슴이 처얼렁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릴 적 봉식이의 모습과 어쩌면 이리도 똑같은지 눈매며 콧대며 웃는 모습까지 완전히 판박이었어요. 그 노인은 봉식이의 아버지 김진사였는데 김진사도 못 알아본 손주를, 손주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왠지 자신의 할아버지임을 눈치챈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네가 정령 봉식이의 아들이란 말이냐? 네,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더 늦기 전에 인사드리고 오라고 보내셨어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손주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손주는 아버지 봉식이를 닮아 일찍 철이 들어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어엉엉 울 때 등을 토닥토닥해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우시고 저희 집으로 가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세요. 어린 손주의 그 다정한 부탁에 할아버지는 마침내 마음을 돌렸어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내려온 할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모여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오래전 겪은 아픔을 서로 어루만지며 3대가 다시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베개에 더 많은 이야기는 네이버 TV 이야기 베개에 올려두었어요. 하단 설명란 링크를 눌러주시고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